네, 반갑습니다. 자, 기출문제, 기초간호학 들어갈게요. 465페이지. 자, 여기서 99년도에 스트레스 기전, 염증의 원인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2005년에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아까 기본 이론 할 때 짜증이 먼저 난다 그랬어, 그죠? 업됐다가 무드가 다운되죠. 그래서 나중에 우울증까지 무력증까지 같이 진행하는 것들. 자, 2009년에 아토피성 피부염 출제가 되었었고요. 스트레스 또 나왔어요. 2010년에 면역의 형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면역 거부 반응 2011년, 그리고 또 HIV 2016년에 HIV,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전신성 홍반성 낭창 출제가 되었고, 2021년에는 아토피 출제가 되었죠. 항염제랑 아토피. 그리고 2022년에 항체, 면역글로불린, 고칼륨 혈증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수분 전해질은 다음 시간에 하고 기본 이론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진행해서 스트레스 476페이지 476. 자, 3절 스트레스 1번 문제.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과 저항력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은 이라고 했어요. 모든 스트레스에 적응 또는 저항에 영향 주는 호르몬 뭐죠? 콜티코이드, 코티졸이죠. 예, 코티졸이 가장 강력한 호르몬이라는 거. 그래서 기능, 면역 체계에 작용해서 항염 작용, 면역 억제 작용, 그 외 포도당이나 지방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포도당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혈당을 상승시키고 말초에 있는 지방들을 내장 지방으로 이동시켜서 복부 비만도 잘 발생시킵니다. 뼈 형성을 억제하고 심혈관계에서 아드레날린을 도와서 혈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더라. 이거 2번 478. 스트레스 반응일 때 생리기전을 기술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관련 질환을 6가지 이상 기술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에서는 다음번에 출제가 된다면 질환을 먼저 쓰고, 그죠? 질환에 대한 사례를 쭉 스토리를 쭉 보여주면서 이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 그 근거는 뭐가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심근경색이 생겼는데 또는 혈당이 높아서 지속적인 혈당의 증가로 인해서 결국 당뇨가 됐다. 그런데 그 오랜 동안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는 것도 한 몫을 했다면 그 기전은 뭐겠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뭐 그런 형태로 이 스트레스에 대한 병대 생리 기전을 질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심내혈관 질환과 그리고 스트레스, 또 당뇨병과 스트레스, 이 두 가지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스트레스가 심내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 그죠? 질환에 미치는 기전, 심내혈관 질환을 가져오는 기전, 당뇨병을 일으키는 기전, 이런 정도는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심내혈관 질환에서는 어때요? 그 글루코콜티코이드가 심장 수축력을 강화시키니까 심장의 그 에너지 그 활동, 그죠? 생산 활동을 너무 강화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수요가 너무 증가되어 있고 생산은 너무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서 심근경색에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의 관련성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당뇨 기전은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대사 항진에 의해 가지고 혈당을 증가시키고 인슐린을 억제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생리 기전에서
대뇌에서 감지해서 뇌하수체에 들어가게 되면 콜티코이드, 콜티졸이 분비됩니다. 이래서 혈당 상승, 담백합성 증가, 그리고 단백 이화 증가, 당질 콜티코이드는 단백 이화 증가, 당합성 증가를 하면서 당질을 올리고 스트레스가 교감신경계에 자극이 되었을 때 동공이완, 기관지 이완, 심박수 증가, 혈관 수축, 소화 운동과 소화액 분비는 감소되고 혈당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로 인한 질환, 심혈관계에서 고혈압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소화계에서 대궤양, 호흡계에서 천식, 내분비에서 당뇨, 신경계에서 두통, 그리고 근육계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계에서 자가면역 질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강력하게 스트레스하고 질환하고 연결해 본다면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스트레스가 나오면 그렇게 요점을 물어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 짜증에서부터 불안, 초조, 우울, 무력감, 만성 걱정 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B급 이하죠. 2번은 A급이지만 자 4번 셀리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문제 지문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네모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리에는 이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응. 그래서 국소 적응 증후군 또는 일반 적응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이것으로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 적응이라는 단어를 잘 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스트레스를 무슨 존재로 보는 거야? 적응의 존재로 보는 거죠.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으로서 생리적으로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첫 단계의 단계 이름은 뭐라고? 알람 스테이지, 경고기. 그리고 2단계 스테이지의 이름은 저항기, 3단계는 탈진기. 그래프 생각나시죠? 그래서 fight or fight response다. 대항, 도피 반응. 첫 경고 단계에서 fight. 호랑이하고 싸워보자 이거예요. 이럴 때 생리적인 반응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게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1단계를 명명하고 이 단계에서의 특징적인 생리적인 반응을 쓰라. 그러면 뭐부터 써야겠어요? 대항, 도피 반응이다 라고부터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죠? 경고기에서는 무슨 반응? 대항, 도피 반응이다. 대항, 도피 반응이다. fight. 대항, 도피 반응으로서 동맥압이 증가한다. 위장 혈류량이 감소한다. 혈중 포도당이 증가한다. 근력은 증가하게 되죠. 초기에 증가한다 그랬어요. 동공은 확대된다. 청각은 예민해진다. 이런 내용으로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적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대항, 도피 반응이라는 거. 그리고 생리적인 현상들, 기전들 제시하면 돼요. 자, 5번. 평소 학업 성적이 상위권이었는데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이 시험 보기 전에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엄마 이혼했고 고모집으로 이사했고 성적 떨어지고 라자루스는 스트레스 이론으로 이를 이제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라자루스 이론으로 서술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라자루스 이론에서는 처음에 이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것이 손실인지 위협인지 도전인지 이걸 구분하라 그랬어요. 그죠? 구분하고 그 다음에 2차 평가에서는 대처 자원, 대안은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다라고 했죠. 1차에서 확인하는 건 스트레스라면 해냐 손실이냐 하나, 위협이냐 하나, 도전이냐 이걸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 1차 평가에서는
성적 저하,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이런 신체 반응이 나타났고 이것에 대한 2차 평가, 자원과 대안이 있느냐를 인지하는 것.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인 반응과 심리적인 반응을 제시하라. 앞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죠? 신체 심리적인 반응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코티졸의 반응과 부신 피질 반응, 부신 수질 반응 이거 이제 제시하면 되겠죠. 또는 부신 수질 반응이 우선입니다. 항상. 그리고 보건교사가 관리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써라라고 얘기합니다. 근거와 함께 써라. 넘겨서 답해 보시면 스트레스의 신체 심리적인 증상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기법,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하라, 내구성을 높이는 심리적인 준비, 자존감을 증진시켜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완요법을 해서 안정을 시켜라, 정서적인 배출구를 도모해서 승화를 시켜라, 안정시키고 안정도모, 승화도모를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 관리 기법. 이렇게 따로따로 다 기억을 해두셨다가 또 출제가 되었을 때 뭐 이런 4가지 정도를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심리적인 반응,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신체적으로 숨이 막히고 입이 마르고 불면증, 편두통, 눈피로, 어깨나 목에 걸림, 가슴이 답답하고 토할 것 같은 기분, 식욕 저하나 변비, 설사, 신체 나른하고 피로를 느낀다. 그러기 전에 신체적인 반응으로서 심장 박동은 증가하고 말초는 수축해가지고 창백하고 요거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죠? 네. 숨이 가쁘고 하는 것들. 자, 이렇게 스트레스 반응 여기 정도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활용이 많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 가지고서 변경돼서 기출될 가능성이 너무 많죠. 스트레스는 여러 측면에서 출제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 염증. 자, 조직 손상의 원인 4가지, 물리, 화학, 생물학적, 면역학적 요인, 염증의 4대 증상, 열감, 발적, 부종, 종창. 아주 쉽죠? 염증의 전신적인 영향이라고 했어요. 전신 영향이니까 제일 먼저 올 게 열이지, 발열, 피버. 그리고 2번째, 아주 정확한 답 3가지. 뭐겠어요? 백혈구 증가지. 이로써 이제 3번째 반응들이 기타 이제 신체 허약이라든가, 그죠? 식욕 저하라든가, 체중 감소라든가, 맥박 증가라든가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신 반응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피버, 발열이다. 자, 그 다음 484 2번. 신체 개방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 치유 과정이 생기는데 치유 과정 그리고 합병증. 그러면 1단계 염증기, 그죠? 2단계 증식기지 재건기 아니고 섬유아세포 형성기 증식기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성숙기 또는 재건기, 적응기로서 한 줄로 설명하는 거 중요합니다. 한 줄씩 표현하고 상처 치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들, 출혈이 될 수 있고 감염이 될 수 있고 기능 상실이 올 수 있고 켈로이드 올 수 있고 그 외에 뭐 있었어요? 누공이 올 수 있고 열공이 올 수 있고 열개가 올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예, 그런 정도로 정리.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땡큐죠 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3번처럼 15년도에 출제가 되기를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상처 치유 과정이 지혈 단계 다음에 기역 증식 단계 섬유 증식기 다음에 니은 이렇게 똑같이 이제 과정에 대한 명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단계에 대한 명명, 기역 단계 염증기가 되겠죠? 염증기. 그 다음 증식기를 거쳐서 니은 단계, 제3단계가 성숙기, 적응기, 재건기 뭐 다 좋아요. 그래서 명칭을 순서대로 쓰라라고 해서 명칭만 쓰면 되는 걸로 명칭이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용은 이렇게 지문에 나온 대로
자, 염증기는 불필요한 조직과 미생물을 파괴하는 단백분의 효소가 상처 부위에서 분비된다 라는 거. 증식기, 상처가 유가조직으로 채워지고 수축되고 상처 표면에 재형성이 된다. 니은, 성숙기, 콜라겐이 재조직화되고 흉터가 재건되면서 상처가 치유된다. 예, 요 지문을 자꾸 보고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면역 1번 486페이지. 인간의 면역력은 여러 형태로 구분된다. 자,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음에서 비특이 면역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아마도 그 특이 면역하고 비특이 면역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고, 비특이 면역이라고 했을 때는 항체 만드는 거 획득 면역이었죠. 그죠? 획득 면역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동 면역은 능동 면역에 비해서 면역 효력이 빠르죠. 네, 항체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죠. 항체는 바로 넣자마자 항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빠르죠. 능동 면역은 어땠어요? 1차 반응, 2차 반응을 거쳐가지고 1차 반응일 때는 72시간을 기다려야 항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면역 효력이 상당히 늦겠지. 하지만 능동 면역은 어때요? 이뮤노글로불린 G를 만들기만 하면 영구 면역이 될 수 있죠. 그리고 2차 반응에서는 기억작용이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빠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동 면역은 면역의 효력은 굉장히 빠르나 지속 시간은 짧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죠. 능동 면역은 면역의 효력이 늦게 나타나지만 지속 시간이 길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자연 능동 면역, 현성 감염 또는 불현성 감염 이후에 형성되는, 즉 감염으로 인해서 자연 감염으로 형성되는 게 자연 능동 면역이죠. 두창이나 성홍열, 일본뇌염, 세균성 이질, 인플루엔자 뭐 다 해당되지. 자, 디귿, 현성 감염 후 영구 면역이 형성되어서 2번 이완되는 일이 거의 없는 전염병,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디프테리아, 수막구균성, 수막염. 주로 이제 그 수두는 장기, 그렇죠. 영구 면역이 되는 게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이지만 디프테리아는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독을 형성하기 때문에 얘는 영구 면역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 능동 면역입니다. 사균 백신에 해당하는 질병은 황열, 뭐 사균 백신까지 알아야 되나? 황열이나 탄저, 홍역, 백일의 홍역은 생백신으로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외됩니다. 사균 백신, 그쵸, 제외되고 인공능동 면역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리을. 자, 미음은 비특이성 면역입니다. 숙주의 세부 생리적인 특성에 따라 좌우가 된다. 신체 점막의 점액, 선모활동, 백혈구 식균 작용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다, 약하다로 표현할 수 있다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유추해 본다면 자연 면역,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을 구분하는 것, 즉 획득 면역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주 질문이 된다라는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특이 면역과 비특이 면역을 구분하는 거 중요해요. 비특이 면역에는 대신에 1차 방어선이 있었지만 2차 방어선도 있다라는 거. 2차 방어선이 바로 뭐다? 염증이었죠. 그죠?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2번. 태반 또는 모유에 의해서 항체를 받았다면 이 면역의 형태는 자연 수동 면역이죠. 예.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되었었죠. 그죠? 자연 수동 면역이다. 자연 능동 면역이다 하는 거. 예, 이번에도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알러지나 가족성 과민성 증상이 되는 요인이 되는 면역 글로불린은 임무노글로불린 과민이니까 임무노글로불린이지. 답이 3번인데 요거 2번을 고쳐야 되겠네요. 답 2번 아니고 수정.
3. 알러지의 요인이 되는 면역글로불린 95년도부터 출제가 돼서 계속 출제가 되고 이번 문제도 이번에 그 수동으로 그죠? 면역이 약한 애가 면역을 항체를 받았다면 자연 수동 인공 수동 면역이다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면역의 종류를 구분하는 건 매번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4번 문제 448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예방접종 후에 생성되는 혈중 면역글로불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방접종 후에는 이뮤노글로불린 M이 생성된 이후에 이뮤노글로불린 G가 생성된다가 맞겠죠? 네, 처음에 초기에 이뮤노글로불린 M, 그 이후에 이뮤노글로불린 G. 그 다음에 투여한 백신은 보채를 일부 소모하면서 이뮤노글로불린 M을 생성한다. 백신이 보채를 소모하진 않지. 자, 예방접종 후에는 1차 면역 반응의 주 요소가 이뮤노글로불린 A가 아니라 이뮤노글로불린 A가 M하고 G니까 의미가 없고요. 자, 투여한 백신으로 이뮤노글로불린 E가 가장 먼저 생성돼. 이것도 아니고 이뮤노글로불린 E는 과민성 반응. 이뮤노글로불린 D는 비만셀과 안전하게 결합해서 서서히 증가한다. 라고 이뮤노글로불린 D는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항체의 종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기입형으로 충분히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뮤노글로불린 E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어서 벌써 3번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뮤노글로불린 M과 G가 또 출제가 되었었어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었죠.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또 출제할 거는 이뮤노글로불린 A겠지. 그죠? 이뮤노글로불린 A. 점막을 보호하는 이뮤노글로불린 A.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이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반복해서 출제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렇게 체액성 면역의 종류들이 출제가 많이 된다면 세포성 면역의 종류도 출제할 수 있어 없어요? 세포성 면역이라고 그러면은 특이 면역 중에 세포성 면역 뭐 있어요? T셀이죠? T셀의 종류들. 헬퍼 T셀의 역할 CD4로 출제가 되었었고 사이토톡식이라든가 킬러셀이라든가 슈퍼프레셔 억제 T셀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기입형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을 분류하고 그들의 기능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또는 기입할 수 있도록 명명할 수 있도록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아주 완벽하지. 자, 과민 반응. 알러지성 천식 알러지를 일으키는 인자에 노출됐을 때 과민 반응의 기전을 써라. 자, 먼저 이뮤노글로불린 E. 그리고 비만세포와 호염기구에 붙었어요. 얘가 Y가 꽂혀가지고 활성화되면 히스타민 나오죠. 이로 인해 가지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 뭐죠? 혈관 확장 3가지 병태 생리 기전이 있었죠. 혈관이 확장돼요. 모세혈관 투과도가 증가돼요. 점액이 생성돼요. 네, 이로써 마지막 기관지가 수축했어요. 점막 부종이 생겼어요. 과다 분비물이 생겨서 기도가 폐색됐어요. 이로 인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죠? 천명음이 나타나고 질식감이 생기게 되고, 그죠? 뭐 청색증이 나타나고, 그렇게 환기장애가 나타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반복해서 아마 출제될걸? 그 다음에 아나필락시스. 자, 이 아나필락시스가 여기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됐지 주관식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목요일 날 발열, 두통, 안면통, 부비동염이 생겼어. 그리고 금요일 날 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목이 막히고 숨을 쉬기가 어렵고 흉부에 압박감을 호소하고 팔과 가슴 상부에 두드러기가 있네. 예,
그래서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을 못 쉬고 두드러기가 나타나고 그러면 맥박이 올라가야 되겠지. 그죠? 맥박도 상승했고 혈압은 내려가야 되겠죠. 혈압도 내려갔어. 그래서 순환계와 피부와 호흡기 증상이 모두 있어요. 이 현상이 뭐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상황은 아나필락시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엇에 의한 건가? 예, 매개 물질이 뭐죠? 히스타민이죠. 히스타민 쏟아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부에서는 두드러기, 단마진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니은 유발물질, 항원에 처음으로 노출될 때 인체가 나타나는 정상적 정상 아니 과민 반응이죠. 몇 형이에요? 몇 형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1형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다. 기도가 폐색될 수 있으므로 천명음과 신목소리를 사정한다가 맞겠죠. 기도가 폐색될 수 있다라는 기도 폐색을 의미하는 사정하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도 폐색의 증상을 쓰라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천명음, 쉰 목소리, 또는 이제 흉부 압박감, 숨쉬기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사정돼야 되겠죠. 그 다음, 네, 에피네프린 투여는 항히스타민제가 투여된 후에 고려돼야 된다. 우선적으로 투여할 건 항히스타민제제가 아니고 에피네프린이죠. 예, 에피네프린이고 이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이유는 에피네프린 효과는 두 가지 써야죠. 효과는 혈관을 수축해서 부종을 완화하고 기관지 평혈근을 이완시켜서 예, 기도 협착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질식감이 완화되겠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는 세 가지 기관에 침범이 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아나필락시스는 어떤 형태로든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아나필락시스 2022년도에 강력히 생각되는 질환 중에 하나. 자, 492 면역질환입니다. 자가면역병이 아닌 것은 이네요. 히스토플라시모병, 진균감염증이니까 뭐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지. 일단 자가면역병, 다발성 경화증, 사구체 신염, 르마티스열. 자, 다발성 경화증 수초가 탈락되는 거, 자가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만성 사후체 신염이나 르마티스열은 면역 복합체 형성이었죠? 몇 형이었어요? 제 3형이었죠. 제 3형. 항원항체, 결합체. 자가면역병. 자, 그 다음 2번. 전신성 홍파성 낭창. SLE도 몇 형이었어요? SLE 1형 과민, 2형 과민, 1형 과민 아니죠? 2형 SLE 몇 형이었어요? 결체 조직을 침범하는 거. 류마틱 피버와 같은 3형이죠? 네, 3형이지. 제 3형. 전신성 홍파성 낭창 출제됐죠? 자가 항체가 형성되고 자가 항체의 과소 생산, 과다 생산이겠지? 에? 자가 항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뭐 그렇게 자외선과 관련이 많지, 그죠? 햇빛을 직접 쬐면 그 뺨에 그 나비 모양의 홍반이 훨씬 진해지죠? 그래서 전 SLE일 때 햇볕에 광과민성이 있기 때문에 햇볕을 가려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광과민성이 있죠.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고 다녀야 되고 모자 막 이런 거 꼭 써야 되죠. 얼굴에 홍반이 나타났다라는 건 자가 면역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요. 혈구의 반응이라든가 또는 관절의 반응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에 자극을 주면 안 돼요. 3번. 다음에 질환에 해당되는 것은 여자에게 많고 뺨에 나타나는 나비 모양의 홍반, 나비 부위 나오잖아.
뭐예요? SL이지. 면역 기전의 이상, 자가 면역 질환이죠. 결체 조직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전신 질환이 나타나는 혈구 질환, 면역 장애, 신경 장애 다 나타나는 게 SL이죠. 자, 이래서 제가 엄청 루푸스 저 SLE를 엄청 강조했거든요. 루푸스. 그랬더니 20년도에 루푸스가 나왔어요. 4번 문제죠. 선생님 궁금해요. 엄마가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전신 홍반 루푸스라고 합니다. 루푸스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이란 기억을 의미해요. 라고 해서 정의가 나왔습니다. 자가 면역의 정의가. 네, 근데 양쪽 뺨에 나비 모양의 붉은 발진이 생겼어요. 다음에는 나비 모양의 홍반이 나오겠지. 그러면 지문에 있는 내용이 답이 되겠죠. 이 발진이 생기는 기전은 니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발진이 생기는 기전을 2단계로 써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레이노드 현상도 나타나고요. 자, 자가 면역의 정의입니다.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게 면역인데 몸의 정상적인 구성 성분을 자신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가 항체를 생산해가지고 또는 이제 T 임파구가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 거죠. 발생 기전 2단계,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를 대량 생산했다. 그리고 특이항원에 결합을 해서 면역 복합체를 축적하죠. 사명이잖아. 그죠? 면역 복합체를 축적했어요. 그랬더니 피부, 혈관벽 이런 데 면역 복합체가 침착되면서 보체가 활성화되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은 부종, 열, 피부염, 혈관염, 관절염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는 게 내용인 거죠. 먼저 자가 항체부터 먼저 만들어야 면역 복합체가 형성돼서 그때부터 염증을 일으키게 되겠죠. 되셨나요? 네. 그리고는 다음에 출제가 되면 SLE의 증상이 물어보겠지. 왜? 그러면 이제 그 나비 모양의 홍반이 생겼다. 이 사람이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자외선 차단제 꼭 써야 된다. 그죠? 햇볕을 가려야 된다. 왜냐하면 광과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극이 햇볕이 특히 자외선이 자극이 되어서 이 사람은 결체 조직 전체의 염증이 진행되는 거예요. 햇볕을 딱 받으면 항체가 발작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혈구들이 뚝뚝뚝 떨어지고 빈혈도 생기고 감염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관절염 생기고. 그래서 딱 봐서 나비 모양의 홍반이 시작이 되면 이 사람은 관절염이 더 심해지고 빈혈은 더 심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을 질문하게 되겠죠. 자, 5번 신장 이식을 받는 박씨 정기 검진을 받았고 만성 신장 이식 거부 반응이다 라는 겁니다. 혈압은 150에 95 좀 높네요. 체중이 2.3kg 감소함. 혈액 검사 결과 혈액 요소 질소 비유엔과 크레아티닌 32, 2.6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나와. 포타슘 4.2 항상 수치로만 요즘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검사 그 기준을 프린트로 나눠드렸는데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이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 거부 반응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3가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신장 이식 거부 반응에서 비유엔 크레아티닌이 상승하고 그리고 전해질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 특히 포타슘이 상승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비유엔 크레아티닌과 포타슘이 상승한다는 건 신장에서의 기능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 외에 이제 혈압이 올라간다, 체중이 증가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비유엔 크레아티닌의 정상치를 몰라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비유엔 크레아틴이 15, 1.5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숫자로 그냥. 어때요? 15, 1.5 숫자 마음에 들지 않아? 15, 1.5로 기억하는 거지 뭐. 그러면 거의 2배 정도 비유엔은 올라갔고요. 1.5보다 1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생겼구나, 거부 반응이 생겼구나는 혈압이 올라가 있고 비유엔 크레아티닌 상승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신장 이식 거부 반응에서는 포타슘도 올라가야 되는데 포타슘은 지금 4.2잖아요. 정상 수치인 거죠. 아직은 신장이 망가지진 않았어요. 말기적인 상황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가, 다, 라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신장 이식 후에 거부 반응하고 그다음에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들이 출제되지 않을까? 뭐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응? 적혈구, 그죠? 백혈구 둘 다 안 맞아, 둘 중에 하나가 안 맞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RBC나 RH, ABO나 RH가 맞아야 하고 또 LA가 맞아야 되겠죠. 네, 조직 적합성 반응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원 두 가지, 적혈구 항원, 백혈구 항원. 그 중에서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는 HLA, 백혈구 항원이 무지하게 중요하겠죠. 그게 아직 출제가 안 돼서 충분히 출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식 거부 반응도 매우 중요하죠.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어요. 출제 문제가 몇 개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면역이나 염증 부분에서는 계속 반복될 거라고 제가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저기 해드릴게요. 그 기출 문제 출제한 거 몇 개 빠졌어. 다음 주에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 그거 백지 노트 정리합니다. 백지 노트의 건강 사정에 16페이지 아니네. 너무 건너뛰었네. 자, 6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 사정의 내용이니까 현 병력 사정에서 PQRST 있죠? PQRST 에서 완화, 악화 요인, 퀄리티, 그다음 리즌, 그다음에 시비얼리티, 타이밍. PQRST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 사정하는 방법, 순서 기억하셔야 된다. 복부 순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체온계, 체온 건강 사정에서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에서 캘리퍼가 하는 역할은 피하 조직의 피부 주름 두께, 펜라이트, 동공 수축, 각막 반사 이런 거 사정합니다. 눈 검사하는 거, 검안경 검사, 망막과 안저 검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 10페이지 우드램프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드램프가 두 가지 검사한다 그랬죠. 진균 감염하고 각막 찰과상, 특히 진균 감염일 때 무슨 색깔? 네, 초록색입니다. 청록색으로 보인다. 반사용 해머는 출제가 됐어요. 자, 11페이지 맥박. 여기서 이중맥박, 교대맥. 자, 교대맥이라고 하는 거 글자가 틀려버렸는데 교대맥 출제되었죠. 리듬이 규칙적이나 진폭이 다양하다. 교대맥 고혈압이나 좌심부전일 때 오죠. 맥박 결손 요거 출제됐어요. 심천맥박과 요골맥박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죠. 그래서 요골맥박하고 심천맥박을 동시에 측정을 함으로써 맥박 결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호흡 사정에서 호흡 사정을 하는데 호흡의 양상, 그 호흡 양상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양상 체인스톡 호흡하고 커스말 호흡이죠. 바이엇 호흡은 무호흡이니까 무호흡이 나타나는 게 체인스톡하고 바이엇 호흡하고 이 두 가지인데 체인스톡 호흡이 훨씬 의미가 크죠. 리드미컬하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호흡의 양상. 커스말 호흡은요. 상당히 깊고 빠른 호흡을 말해요. 커스말 호흡은 언제 나타난다? 체인스톡은 언제 나타난다? 체인스톡은 언제 나타났나? 뇌압
상승일 때, 커스말은요? 대사성 산증일 때. 항상 두 개가 나와. 두 개가 출제가 돼. 출제 너무 쉬운 게 출제가 됐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 그래서 체인스톡, 커스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13페이지 혈압. 혈압은 혈압의 결정 요소 요거 출제가 됐거든요. 5개. 그리고 고혈압 단계, 전 단계, 1단계, 2단계 요 정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건 또 할 거예요. 혈압 가서.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피부. 1차 병변, 2차 병변. 요거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예. 이런 것만 봤어도 태선화가 뭔지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넘어갑니다. 피부색의 변화. 예. 멜라닌, 피부 색깔 하면 멜라닌이잖아요. 멜라닌이 많아지는 질병. 에디슨 시병, 뇌하체 종양, 에디슨 시병 좀 생각하셔야겠죠? 에디슨 시즘에서 멜라닌이 많아져. 궁금하지 않아요? 에디슨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청색깔, 이건 심폐의 문제. 적색깔, 산화혈색소가 증가되는 걸 물어보지는 잘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어. 적색도 청색도 이걸로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황달도 빌리루빈 증가되는 걸로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 색소의 감소, 백반증 뭐 정도. 그러니까 에디슨시 병에서 특징이 멜라닌 침착이다. 그리고 손톱은 스푼 형태 손톱하고 곤봉상 손톱하고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 둘 다 엄청 자주 나오는 거죠. 얘는 스푼 형태의 손톱이에요. 그러므로 빈혈이에요. 얘는 곤봉상 손톱이에요. 저산소증의 반응으로 이 곤봉상 손톱에 병태 생리 기전이 있잖아요. 산소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보상적으로 혈관을 많이 만들다 보니 그 끝이 커진 거죠. 그죠? 그런 기전 이런 것들. 그래서 저산소가 지속되는 심부전증 이런 것 때문에 곤봉상이 됐다라고 하는, 곤봉상은 유난히 기전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빈혈일 때는 손톱 모양이 뭐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요. 스푼 형태가 되는 이유는 뭐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요. 빈혈일 때 특이한 손톱을 보고 빈혈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톱을 보고, 왜냐하면 찰분 결핍성 빈혈은 여학생들에게 생리가 나타나는 시기이고 대사량은 늘어났는데 애들이 잘 안 먹으려 그래. 이래가지고서 찰분 결핍성 빈혈이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빈혈인 줄을 본인이 모르잖아. 어지럽고. 그럼 뭘 봐요? 손톱 보는 거죠. 그래서 스푼 형태의 손톱이네, 너 빈혈인가 봐,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거고, 곤봉상 손톱은 분명히 기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지. 이 스푼 형태가 보여요. 이건 뭐죠? 빈혈이에요. 빈혈일 때 어떤 손톱이 보이죠? 이렇게 물어보고, 곤봉상은 기전을 물어보지. 기전을 물어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두 개 나옵니다. 자, 두부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 눈, 두부에 별거 없고 눈 많지. 시신경의 위축, 녹내장과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녹내장 기억하고, 평형검사 19페이지. 19페이지의 청력, 이거 너무 중요하죠. 전도성 난청, 감각성 난청의 모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 기억하셔야 돼. 뭐가 나올지 몰라요. 나올 때마다 잘 못 맞추더라고요. 쉬운데 이게 정상 소견, 비정상 소견을 정확히 써라. 정확히를 못 쓰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평형검사는 명명하는 거, 이름이 어려워요. 사지평형기능, 차안서자, 보행검사, 롬버그 검사, 기억년, 디글리오 중요하겠지. 자, 20페이지 흉곽의 모양, 단연 술통형이 중요하죠. 출제되었었습니다. 술통형을 쓰라고 나올 거다라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상지두, 저산소증이 오래되었을 때 손톱과 손가락 끝이 곤봉상 손톱이 되는 거, 고상지두. 심폐에 문제가 있을 때 기전까지 고상지두 나오죠.
그 다음에 진탕음의 증가 감소의 요소, 물이 있으면 증가하고 공기가 많으면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자, 21페이지 심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PMI 위치 기억하셔야 되고요. 정상심음과 이상심음 구분하셔야 된다. 심천맥박 PMI가 있는 자리 그림 보이시죠? 그림으로 기억하기. 22의 그 복부 사정 순서 알면 되지. 신경계 계통의 사정. 예, GCS 점수 너무 중요하고 의식 수준 너무 중요하고 그래요. 자, 뇌신경입니다. 24페이지. 자, 5번 신경, 7번 신경, 9번, 10번 신경. 그 중에서 아주 상세하게 모두 기억해야 되는 건 7번 신경이에요. 5번 신경은 딱 그 뭐만 기억하면 돼. 세 가지 있잖아요. 네, 세 가지에 뻗어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지만 7번 신경은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에 장애가 오지를 구분하셔야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중추신경 장애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추신경에서도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거든요. 안면이 마비된 것처럼 보여. 근데 중추가 마비된 거하고 말초가 마비된 거하고는 모양이 틀려요. 그래서 눈썹을 올릴 수가 없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찡그릴 수가 없어요. 미소 지을 수가 없어요. 응? 그리고 입맛을 모르겠어요. 침이 자꾸 흘러요. 이런 것들이죠. 자, 팔신경에서도 전정신경, 와우신경 구분하셔야 되고요. 평행감각하고 청각감각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흡인해가지고 기도 질식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9번, 10번 신경의 마비일 때 흡인될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9번, 10번. 그 다음에 26페이지. 유방사정. 다 중요해. 유방사정은 꼭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때가 됐거든요. 유방. 반드시 나와요. 28페이지. 염증. 자, 이제 염증은 네, 조직 손상의 원인도 중요하고 기전. 네, 기전, 혈관의 변동, 혈관 투과도의 변동, 백혈구의 활약으로 염증 기전이 진행이 되고요. 자, 염증의 3단계 염증기, 혈관성, 세포 삼출, 조직의 회복과 복원. 염증의 3단계보다는 염증의 치유 3단계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고, 자, 염증의 국소 증상 5개도 중요하고 전신 증상, 발열의 기전도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30페이지. 예. 세포는 세막내피세포. 이 세막내피세포가 적혈구와 과립백혈구의 전구물질이라는 거. 여기 이 세막내피세포가 식균 작용의 기능을 하고 상처 치유를 보조합니다. 예, 균 침입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과립백혈구, 무과립백혈구 구분하고 과립백혈구의 기능, 무과립백혈구의 기능 이런 것들 의미가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표현할 수 있으셔야 하겠죠. 다음에 31페이지 1차 방어기전, 2차 방어기전. 이거는 이제 조직 손상이 있었을 때 1차 방어기전, 2차 방어기전. 2차 방어기전의 의미가 크겠죠. 2차 방어기전에 세막내피계, 백혈구뿐만이 아니라 NK도 있고, 그죠? NK도 포함되겠지. 그 다음에 조직의 방어 기능에서 림프절, 비강, 비장, 간, 골수, 근신경계. 여기서 이제 뭐 간에도 대식세포가 있잖아요. 그 이름이 쿠퍼셀. 뇌에도 대식세포가 있었죠. 마이크로글리아 세포 이런 것들 출제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2페이지 혈관계 반응의 기전, 삼출액의 역할, 이런 것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염증 반응에 세포 반응도 있고 섬유소막 반응, 세포 반응에는 호중구, 대식세포. 자, 섬유소막 반응에는 T셀이겠죠. T셀. 자, 34페이지는 그닥이고 35페이지 네, 염증의 치유 단계, 잠정기, 증식기, 성숙기, 재건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36페이지 드레싱 하는 거, 거즈 드레싱하고 하이드로겔 드레싱하고를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비교하는 거. 하이드로겔 드레싱이 중요하겠지. 신경 발달을 촉촉하게 유지해서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깊은 상처의 사강을 감소시켜줘서 세척이 용이하고 또 상처의 치료 단계에 따라 알맞게 사용이 가능하다. 하이드로셀룰라 드레싱. 네. 우수한 흡수력을 가졌다. 그리고 기포제가 삼출액의 흡수를 유지시켜줘서 편안하다. 딱지 형성을 방지한다. 드레싱 교환 횟수를 감소시켜서 상처 손상을 최소화한다. 뭐 이런 효능이 있죠. 이런 것들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면역입니다. 자, 면역의 기능 세 가지 너무 중요하겠죠? 면역의 기능은 뭐가 있다? 방어 기능, 항상성 기능, 감시 기능. 자, 그리고 39. 면역 반응의 특징. 이건 특이성, 이건 기억작용, 이건 자기관용성.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작용은 재차 노출이 됐을 때 이를 기억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그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에는 이 기억작용에 의해서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이 있다 그랬죠. 1차, 2차를 구분하는 거는 속도예요. 그죠? 속도야. 그 다음에 자기관용성. 자기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을 나타내지 않죠. 그런데 자기관용성이 떨어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런 형태로 문제가 연결이 돼요. 면역 반응의 특징은 기억하셔라. 자, 비특이 반응, 비특이 면역에는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자, 넘어갑니다. 면역 반응, 특이성 반응에는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에는 1차 반응, 2차 반응. 1차 반응에서 임무노글로빈 M이 먼저, 그런 다음에 G가 형성되더라. 2차 반응은 항원이 다시 침입했을 때 즉시 항체를 만들어 내더라. 이거죠. 양도 많아지더라. 이거요. 기억작용에 의한 것이죠. 자, 림프구. B 임파구는 항체 형성. T 임파구는 항원을 직접 파괴합니다. 그래서 T 임파구가 반응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죠. 장기 이식 거부 반응, 재사용 문제를 가지고 재사용의 과민 반응을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게 튜베르클린 반응이라든가 접촉성 피부염,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면역의 종류.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획득성 면역 구분하는 거. 예를 들 수 있어야 되죠. 자연 능동 면역에 해당되는 거, 인공 능동 면역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어서 제시하면 돼요. 이건 자연 능동 면역이야. 이건 자연 수동 면역. 맨날 이거 구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벌써 2번이나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세포 중계성 면역에 관여하는 거. 네, T임파구죠. 헬퍼 T셀, 슈퍼프레셀 T셀. 자, 이 억제 T셀, 이
헬퍼 T셀이 없으면 항원 인식을 못하니까 에이즈 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고, 이 억제 T셀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자기 역할을 하면 비자기 세포나 단백질의 과잉 반응을 못 일으키게 하겠죠. 근데 이게 자기 역할을 못하면 정상인 자기 세포에 뭐를 형성하게? 자가 항체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 T셀이 제 역할을 못해도 자가 면역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이토톡식 T셀은요, 바이러스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세포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굉장한 효력으로 이게 파괴하게 되죠. 왜냐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자체가 계속해서 활성화돼서 증식하기 때문에 자체를 없애버리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암세포에 아주 민감한 건 내추럴 킬러 셀이죠. 네, NK예요. 자연 살해세포. 즉, 이 자연 살해세포는 그러나 T셀의 감작 과정을 거쳐야 안 거쳐요. 거치지 않아요. 네. 이 NK세포는 비자기 세포막 항원에 대한 감작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포 독성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 자기세포를 파괴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암세포. 하지만 이제 사이토카인의 효과, 사이토카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토카인을 늘리는 T셀에 의해서도 NK는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기억해 두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T셀에 문제가 생기면 자가항체를 발생하게 한다. 이건 뭐냐? 억제 T셀. 그죠? 얘가 인식되질 못하면 다른 백혈구의 활동을 조절하지 못한다. 누구예요? 헬퍼 T셀. 이런 거죠. 바이러스의 가장 효과적인 T셀은 사이토톡식. 암에 굉장히 효과적인 것은 비자기를 인식하는 거. 그렇죠? 감시 역할을 제일 잘하는 건 NK예요. 방어 역할을 엄청 잘하는 게 사이토톡식 T셀이에요. 자, 세포 중개성 면역의 42페이지. 사이토카인. 이 사이토카인은 백혈구에 의해서 생산되는 작은 단백질 호르몬입니다. 대식세포, 호중구, 호상구, 단핵구에서 생산되는 사이토킨을 모노킨이라고 하고요. T임파구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사이토킨을 림포킨이라고 해요. 림포카인, 인테루킨, 인터페론, 종양괴사인자 이런 걸 다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터루킨은 T임파구, B임파구 분열하는 걸 돕고, 인터페론은 바이러스 감염에서 T임파구를 생성해서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는 걸 돕죠. 면역과 관련된 병리적인 상황,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고요. 여기서 CD4 병태 생리 중요하죠. 여러 번 출제가 되었고, 진단, 엘리사 진단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면역 44페이지 과민 반응. 자, 이 과민 반응은 1형, 2형, 3형, 4형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1형 이뮤노글로불린 2가 형성이 되면서 E가 형성되면서 혈관 투과도가 증가되는 것을 말했고, 히스타민 분비로 혈관 투과도가 증가되는 거. 2형 자가항체 자기 세포와 결합을 하면서 항원항체 복합체 형성해서 혈구를 공격하죠. 용해 작용을 합니다. 3형 수용성 면역 복합체가 형성돼서 피부, 신장, 관절 이런 결체 조직에 침전되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 4형 T셀이 감작되면서 식균 작용을 지시하죠. 그래서 직접 이제 이식한 기관을 공격하는 이식편대 숙주 질환들, 이식 질환에서 나타난 접촉성 피부염, 여기서 발생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형, 2형, 3형, 4형 구분하는 거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거 알러지성 비염, 그 다음에 아토피성 피부염, 여기도 있잖아요. 급성 습진이 같은 부위에 오래 계속돼서 피부 두꺼워지고 표면이 거칠고 콧갈색으로 침범된다. 코끼리 같은 피부 태선아 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진단 기준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겨서 단마진 팽진이 형성돼서 히스타민 일용 때문인 거죠. 문제는 기도 부종, 후두 부종이다. 보건지도에서 급속히 악화되는 심한 증상, 후두 부종이 의심할 때 에피네프린을 줘야 된다. 에피네프린의 효과는 2가지였어요. 2가지를 쓰셔야 되고요. 자, 49페이지 아나필락시스. 이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대표적인 증상이죠. 대표적인 증상, 기관 3가지를 침범하는 거 있죠. 피부의 두드러기, 호흡계의 후두 부종, 순환계의 저혈압과 섬액, 샥이 나타나는 거죠. 혈관 투과도의 증가로. 이렇게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치료는 에피네프린이었고, 에피네프린의 효과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사용 방법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학교에 요즘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나필락시스 샥일 때 응급처치, 구급처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 그렇게 제시하고 2020년에 변하고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발열 기전입니다. 발열에는 발열 기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열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소 있죠. 이것도 기본 간호학으로는 중요합니다. 열을 생산하려면 대사열, BMR이 받쳐줘야 되고요. 근육이 떨어져야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생산돼야 되고,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이 대사량을 증진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열을 내기 위해 체온을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열 소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건 방사, 이건 전도, 이건 대류, 이건 증발. 그 원리를 제시할 수는 있어야 돼요. 아이스백을 자, 이거 이제 겨드랑이에다가 대주잖아요. 그죠? 또 겨드랑이에 대어줄 때 어떤 원리를 이용을 했나요? 방사와 전도 이용했겠죠. 자, 그러면 미온수 스펀지로 이렇게 닦아줘요. 미온수 스펀지로 닦아줘서 열을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원리를 이용했나? 대류와 증발을 이용한 거죠. 대류하고 증발하고 이렇게 쑥쑥 닦아주면서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시원한 공기로 대치시켜 주잖아요. 대류로 활용했고 증발을 시켰지. 전도도 있네. 예. 그죠? 낮은 온도로 열이 떨어지도록.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질문을 할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53페이지에 스트레스 신체 반응, 스트레스의 신체 반응 제일 의미가 있으니까 대뇌에서는 위험을 감지하고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에 의해서 그 베타2 감수제가 있으니까 뇌의 혈관은 늘어나겠지. 자율신경계 순환계에선 베타1이 있어서 심박수가 증가하겠죠. 말초혈관은 알파 감수제가 있으니까 수축하겠죠. 혈압이 상승되겠죠. 호흡계에서는 베타2가 있으니까 기관지가 확장되겠죠. 호흡이 깊고 빨라지겠죠. 소화계에서는 베타2가 있어서 소화관 평활근의 운동성이 감소되겠죠. 소화 효소 분비가 억제되겠죠. 줄겠죠. 소화불량이 되겠지. 식욕부진이 되겠죠. 간 골격근에서는 글라이코겐이 글루코즈로 혈당이 증가되겠죠.
자율신경계의 변화, 그다음 부신 피질에 의해서 그 대사작용이 증가돼서 당신생, 항염작용, 심박수의 증가, 골격근의 근력이 세져요. 근육 소모도 나타나고 T셀이 성숙하지 못한다. 그래서 3고가 형성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경고기에서 알람 스테이지에서 셀리의 반응, 그 스트레스 이론입니다. 셀리에는 경계 단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저항 단계로 가서 코티졸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코티졸이 증가되어서 이 생리적인 기전이 작동이 계속되면서 고갈 단계로 지쳐버리게 된다. 뚝 떨어지게 돼요. 홈스와 라헤는 사회재해적응 평정 척도라는 거를 제시해서 생활 스트레스의 점수를 측정했죠. 라자루스는 이 스트레스를 1차 평가, 2차 평가, 반응이 아니라 평가.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는 재평가라 했죠? 수정하세요. 1차 평가를 합니다. 최초의 위협인지 아닌지. 위협이냐 아니면 도전이냐. 그죠? 상실이냐 위협이냐 도전이냐. 이걸 확인하는 게 1차 평가라고 그랬어요. 2차 평가에서는 대처 전략을 확인하는 거.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2차 평가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까지 마무리 하시는 거. 오늘 한 내용들은 모두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양은 많지 않지만 전부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정돈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